얘들아, 9월 모의고사 한국사 해설 강의 해볼게요. 총평부터 해봅시다. 일단 9월 모의고사의 문항 비율은 6월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전근대사 6문항, 근현대사 14문항이 출제되었고, 구체적으로 전근대사에서 선사시대와 삼국시대가 각 한 문항,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각 2문항씩 출제되었어. 근현대사에서는 개왕기와 일제강점기가 각 5문항, 그 다음 현대사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어. 중요한 건 난이도인데 9월 모의고사는 6월 모의고사에 비해 훨씬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6월 모의고사에 비해 자료와 선지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어. 일단 자료 같은 경우는 답의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쉬웠고요. 자료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시기의 선지를 넣음으로써 답을 찾기 쉽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문항은 15번, 8번, 20번 문항인데 15번 문항은 생소한 개념인 신한청년단의 활동을 묻는 문제였고, 8번과 20번 문항은 연표 문항이었는데, 여기서 얘들아, 8번은 6월 모의고사랑 똑같은 주제가 그대로 나왔거든. 그래서 8번은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야. 근데 20번 같은 경우는 연표의 시기가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료의 난이도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20번 문항은 여러분이 찾기, 문제 풀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따 해설할 때 15번, 20번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생소한 개념을 다 외우고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얘들아, 한국사는 만점보다는 3등급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습 방법으로 넘어가 보면 그냥 한국사는 얘들아, 명확하게 시기랑 나라 구분해 주시고요. 그 시기별로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3개년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만점을 목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공부 방식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번 9월 모의고사 총평은 이렇고,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얘들아, 수능에서도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전혀 없어. 9월 모의고사 딱 하나 보고 수능까지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9월 모의고사가 이렇게 쉽게 나온 걸 봐서는 수능에서도 아마 이 정도 아주 쉬운 난이도를 유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문항씩 해설해 볼게요. 자, 얘들아, 1번부터 볼 건데 이 문항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건 뭐냐면 6월 달에도 나왔던 유형이 또 나온 경우예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번부터 볼게.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은 땡땡땡 시대의 주요 유물입니다. 그럼 우리 땡땡땡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부터 찾아야겠네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간석기를 사용하였으며 농경과 목축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시대 어느 시대야 얘들아? 간석기 사용하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움집 짓고 정착 생활한 시대? 신석기 시대죠. 그럼 우리 신석기 시대 찾으면 되고요. 신석기 시대의 유물 찾으면 되고요. 그 전에 우리 신석기 시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신석기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드디어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니까 굳이 사람들이 이동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일정 지역에 정착해서 생활하기 시작했고요. 정착 생활하려면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씨족, 가족의 개념이 등장하고요. 이 가족이 커져서 부족까지 생기게 되죠. 도구로 가보면, 자, 신석기 시대 이전까지는 동물, 그러니까 큰 것들을 다뤄야 됐어. 근데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작은 곡물을 다뤄야 되잖아. 그래서 도구도 점차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쓰기 시작해. 즉, 간석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간석기로는 갈판과 갈돌이 있죠. 그리고 곡물을 먹고 남았어. 그럼 뭐 해야 돼? 저장해야겠지. 그래서 저장하는 용도로서 토기가 이때 등장하고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뭐야? 그치, 빗살무늬 토기지.
자, 그럼 선지로 가보면 1번 빗살무늬 토기 정답이죠. 빗살무늬 토기는 얘들아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2번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고요. 임신석이석 이거는 신라시대 즉 삼국시대의 유물이고요. 당백전은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기 위해 발행한 화폐잖아. 그래서 당백전은 조선시대와 관련된 유물이고요. 그 다음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일현 스님이 쓴 역사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거. 1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사시대와 수능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주면 얘들아, 이 선사시대가 6월 달에도 나오고 6월 달에 청동기 시대가 나왔고 이번 9월 달에 신석기 시대가 나왔잖아. 그러면 수능에도 선사시대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시대를 철저하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이 시대별로 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사시대 대비하시면 되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얘들아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의 가상 대화에서 밑줄 친 단판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위에 거 볼 필요 없어. 아래 명패에 뭐라고 나와 있어? 서희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이 단판은 서희의 외교 단판입니다. 서희의 외교 단판이고요. 서희의 외교 단판은 거란의 1차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결과 고려는 거란의 친선 관계를 약속해 주고요. 거란은 고려에 뭘 줬어? 그치, 강동 육주 지역을 줬죠. 그럼 정답 몇 번? 5번. 강동 육주 지역이 확보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번 후삼국이 통일되었다. 이거는 고려 태조 왕건의 업적이죠. 대가야가 병합되었다. 대가야를 병합한 건 신라의 진흥왕이었고요. 그 다음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1884년 갑신정변의 결과로 체결된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 사비천도가 단행되었다. 사비천도를 단행한 건 백제의 성왕이었고 성왕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사비천도를 단행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은 고려의 이민족 침입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 고려는 100년에 한 번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쳐들어온 건 거란이었어. 거란은 총 고려를 3차례 침입해 오는데 일단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 단판으로 잘 막아냈고 이때 오히려 무슨 지역을 획득해? 그치, 강동 육주 지역을 획득하죠.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양규라는 사람이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때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죠. 귀족이 아니라 귀주 대첩. 자, 그리고 100년이 흘러서는 여진족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윤관이 뭘 편성했지? 그치,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요. 이 여진족을 몰아낸 자리에 동북 구성을 축조하죠. 근데 이 여진족이 점차 갈수록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진족이 금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 금나라가 고려의 4대 관계를 요구하는데 문제는 당시의 권력층이었던 이자겸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한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100년이 흘러서는 이번에 또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또는 원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고려는 무신정권이었고 무신정권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죠. 또 당시에 김윤후라는 사람이 활약을 하는데 이 몽골의 침입은 사실상 고려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구층 목탑이 불타게 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초조대장경이 불타니까 새롭게 대장경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제조대장경인데 이 제조대장경을 몇만 장 만들었어? 그치, 8만 장 만들었어. 그래서 8만 대장경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100년이 흘러서는 이번엔 또 홍건적과 북에서는 홍건적과 남쪽에서는 왜구가 쳐들어오죠. 근데 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은 최영,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이민족의 침입까지 정리해 봤네요. 자,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우리 가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찾으면 되겠네요. 자, 땡땡땡 왕 전진우로부터 불교를 수용하다 율령을 반포하다. 일단 전진우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한 건 소수림 왕이고요. 그 다음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다.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키다. 자,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킨 거,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백제의 도성을 함락시킨 건 장수왕이죠. 그럼 소수림왕 장수왕이 나왔으니까 가국가는 고구려가 될 것이고요. 1번 왕건이 건국하였다. 왕건이 건국한 건 고려였죠. 2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태학을 설립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으로서 소수림왕이 설립을 했죠. 3번 골품제를 시행하였다. 얘들아, 골품제는 신라의 독특한 신분 제도였고요. 간도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협약은 얘들아 1909년에 체결이 되었거든. 그래서 나라로 따지면 대한제국에 해당이 됩니다. 대한제국. 그다음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얘들아, 군국기무처는 1894년에 갑오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고요. 나라로 따지면 조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선생님이 3번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삼국시대를 다 정리할 순 없고요. 이 삼국시대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요걸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이 삼국시대는 아마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수능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모의고사를 쭉 보면 막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삼국시대는 아마 나라를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왕을 주고 이 왕이 속한 나라가 어디냐,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를 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나라를 주고 그 나라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뭐냐라고 물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삼국시대 공부하실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요 왕들과 문화재를 명확히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사건, 순서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과 문화재만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4번 가볼게요.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모둠 활동 고려 제4대 국왕의 정책을 조사하고 메모지에 작성하여 붙여봅시다. 그럼 얘들아, 가에 들어갈 내용은 고려 제4대 국왕의 정책인데, 고려 제4대 국왕이 누구야? 광종이죠. 그럼 광종과 관련된 거 고르면 됩니다. 1번 회사령 제정. 회사령은 얘들아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 시기에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1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사군육진 개척, 이건 조선시대 세종의 업적이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노비안건법 시행, 이게 정답이고요. 4번 오경 15부 62주 설치. 오경 15부 62주는 얘들아 발해의 지방 제도였고, 이걸 설치한 건 발해의 10대 왕 선왕입니다. 5번 한성사범학교 설립. 얘들아,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시행된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왕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고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선생님이 고려 국왕의 업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왜 정리를 하려고 하냐, 6월 모의고사에는 태조 왕건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 9월 달에는 광종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수능에도 고려 국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일단 고려 국왕은 크게 4명만 알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태조 왕건, 두 번째 문제에 나온 광종,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종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바로 공민왕이에요. 이렇게 4명의 업적만 알면 되는데, 태조부터 보면 일단 고려는 호족 연합 정권이었기 때문에 태조에 있어서 가장 성급한 건 이 호족들을 통합시키는 거였어. 그래서 태조는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결혼을 하고요. 부인이 29명이었지. 그 다음에 나라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태조가 제시한 방향성은 바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러니 우리는 고구려의 옛 영토를 찾아야 되고, 이 일환으로 북진 정책을 실시하죠.
그 다음에 고려의 통치 방향성을 담은 훈요 10조를 후대에 남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업적을 보면요. 태조 왕건이 죽고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단 말이야. 왜냐면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자식도 많았을 거 아니야. 그 자식들끼리 왕위 다툼을 하느라 왕권이 상당히 불안정했어. 이 불안정한 왕권을 해결한 게 바로 광종입니다. 그래서 광종은 왕권을 무지막지하게 강화했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단 과거제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인재를 자기 주변에 앉히는 거야. 그 다음에 당시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노비들을 전부 해방시키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합니다. 이 두 가지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성종은 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완성했다 그래서 성종이라는 시호를 붙인 건데, 일단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시무 28조를 수용해서 유교적 통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치제도로서 이성육부제도, 그 다음에 지방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죠. 자, 마지막 공민왕을 보면 공민왕은 일단 원 간섭계에서 벗어난 왕이야. 그래서 공민왕은 일단 가장 큰 키워드로 반원자주화, 그리고 권문세족을 견제하고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반원자주화부터 보면 일단 가장 먼저 친원파를 제거하죠. 그래서 이때 기왕후의 오빠인 기철을 제거합니다. 또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던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기구를 폐지하고요. 또 몽골이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죠.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단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세력인 신진 4대부를 등용하죠. 등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돈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데, 이 전민변정도감은 당시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토지를 뺏고 또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노비를 해방시키는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 국왕의 업적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5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5번 문제 해볼게요.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얘들아 그를 찾으면 되는데 바로 뭐가 나와있어? 위화도해군 나와있지. 그럼 그 누구야? 이성계가 되겠네요. 그럼 이성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선을 건국하였다. 너무 쉽죠. 2번 노급을 폐지하였다. 얘들아 노급을 폐지한 건 통일신라의 신문왕이고요. 3번 마한을 복속하였다. 마한을 복속한 건 백제의 근초고왕이었죠. 4번 치안유지법을 시행하였다. 치안유지법을 시행한 건 일제강점기입니다. 통립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 통립기무화문을 설치한 건 조선시대 고종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조선시대가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 경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조선시대는 아마 얘들아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리고 한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 나올 거고요. 정치 파트에서 나올 거고, 또 한 문제는 경제 파트에서 나올 건데, 이 경제는 무조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볼 겁니다. 왜냐? 여태 수능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볼 거고, 이거 6번 문제에 나와. 그 다음 정치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왕의 업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왕이 한정적이죠. 일단 태종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세종 나올 수 있고요. 또 성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누가 나올 수 있냐면 영조와 정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명의 왕 업적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전쟁 나올 수 있어요. 전쟁은 근데 2개밖에 없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래서 정치 파트 한 문제는 왕의 업적을 묻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보기엔 왕의 업적보다 전쟁을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요. 전쟁 중에서는
임진왜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래서 임진왜란의 과정 꼭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이 정리하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아, 이 해설 강의를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글씨를 선생님 막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개판일 수 있어요. 이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6번 문제 가봅시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조사 주제가 가네요. 조사 내용: 모내기법이 확산되고 인삼 등 상품 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경강상인 송상 만상 내상 등 사상이 성장했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했고 선대제 수공업이 나타났고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됐대. 그럼 얘들아, 이 조사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거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에서 해설 강의하면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9월 모의고사에 나온 거고요. 수능에도 아마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 등장했고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 등장했고, 또 이때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분홍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인과 분홍이 등장했다라는 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야. 물건을 사줄 사람이 많아지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상인인 사상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상은 나중에 독점적인 판매상인 도고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사용되었던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고요. 이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죠. 자, 이제 물건이 잘 팔리니까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만 있었는데, 조선 후기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민영 수공업이 등장하게 되고요. 민영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영 수공업자들은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선대제 수공업이 뭐냐면 돈을 미리 받아. 그리고 그 미리 받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민영수공업자들이 선대제 수공업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 후기 경제의 흐름이고요.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게.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냐면, 얘들아, 결국 조선 후기에는 상품을 화폐로 사고 파는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거야. 즉,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게 아마 수능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6번 문제 봤고요. 이제 다음 근현대사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현대사 파트 왔고요. 7번부터 가봅시다. 밑줄 친 이 조약의 체결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보빙사절단 미국 대통령을 만나다. 미국을 방문한 조선의 보빙사절단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 큰 절로 예를 표하였다. 이 조약 체결 후 미국의 공사가 부임해 온 것에 대한 답례로 파견된 이 사절단은 이 자리에서 고종의 국서를 전달하였다. 거중조정, 관세부가, 영사재판권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이 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이었다. 그럼 얘들아, 이 조약은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잖아. 그게 바로 조미수호통상 조약이죠. 그래서 이 조미수호통상 조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조미수호통상 조약. 조미수호통상 조약 먼저 설명하기 전에 좀 개항기 또 개화기의 좀 흐름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1860년대는 조선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었던 때였고,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해서 나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궜지. 근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하게 되고요. 1870년대에는 명성황후가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명성황후는 나라의 문을
활짝 열죠. 1870년대 개항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그리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제 1870년대 나라의 문을 열었어. 그럼 이제 서양의 문물과 제도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겠지.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를 바꾸는 게 바로 1880년대야. 1880년대는 개화기이고요. 조선 정부도 여러 개화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개화 정책이 제대로 실시가 안 되고 또 명성황후 주위의 민씨 척족들이 부정부패를 엄청나게 일삼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이모군란, 1882년에 이모군란, 그리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반발이 1890년대에는 농민층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1890년대 무슨 농민운동? 그렇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동학농민운동을 일본이 제압을 하거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서서히 잡아먹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890년대 일본 주도로 우리나라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 실시되게 되죠. 그리고 1900년대에는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국권들을 침탈해 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을사조약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개화기의 흐름이고요. 우리 조미수호 통상조약 정리를 해볼게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얘들아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조약이고요. 그 배경은 뭐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은 뭐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은 중국의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동하였어. 그럼 이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 이 조선책략은 조선이 복잡한 외교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적혀져 있는데, 조선이 이 복잡한 외교 상황에 대응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친중국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결일본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미방 해야 된다. 연미방? 그러니까 미국과 연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연미방의 내용이 조선에 확산이 되었고요.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성격은 불평등 조약이고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성격은 불평등 조약이고요. 불평등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에 치해법권이 담겨져 있었고, 두 번째, 최애국 대우가 담겨져 있었어. 자, 치해법권부터 설명을 해보면, 치해법권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게 바로 치해법권이고요. 최애국 대우 같은 경우는 A라는 나라가 만약에 B라는 나라에 이권을 줬어. 그러면 최애국 대우를 맺은 C라는 나라에게도 그 이권을 줘야 되는 게 바로 최애국 대우입니다. 그래서 이 치해법권과 최애국 대우 때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성격은 불평등 조약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외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는 거중조정, 그리고 관세 부과 같은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의의를 보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의의는 조선이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죠. 자,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내용이었고요.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그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1번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얘들아, 임진왜란이 발발한 건 1592년이고요.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였다. 얘들아, 자유시 참변은 1920년대 국외 독립 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4번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분화로드 운동은 얘들아 1930년대 초반에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거고요. 전개된 거고요.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얘들아,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한 건 고려의 공민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8번 가볼게. 자, 8번 가나 사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가부터 볼게요. 일본이 경복궁을 침범하자 전봉주는 반침략 기치 아래 다시 봉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이후 체포되어 화면에서 보듯이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었습니다. 얘들아, 전봉준이
반침략의 기치 아래 다시 봉기한 것,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실패한 게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었죠.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연호를 광무로 정하였으며 화면에 제시된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얘들아, 고종이 돌아와서 황제로 즉위한 건 대한제국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대한제국 수립은 1897년에 일어났죠. 그럼 우리는 1894년부터 1897년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고르면 돼. 1번 아간파천이 단행되었다. 정답이죠. 아간파천 1896년에 단행되었습니다. 그럼 아간파천 왜 일어났냐? 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지. 을미사변은 일본이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를 죽인 사건이었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급히 몸을 옮기게 되고요. 이게 바로 아간파천입니다. 1896년. 을미사변은 1895년이에요.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니까 당시 서구 열강들은 이때를 틈타서 여러 우리나라의 이권들을 침탈해 가고요. 이 이권 침탈을 막아낸 게 바로 무슨 협회야? 그치.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였지.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고종의 환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1897년에 돌아와서 뭘 수립해? 그치. 대한제국을 수립하고요.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그 대한제국의 개혁으로서 광무 개혁을 실시하잖아. 그러니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얘들아, 아간파천의 시기를 묻는 문제는 6월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어. 그래서 6월 모의고사 8번 문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 또 아간파천에 대한 선생님이 시기 흐름을 또 자세히 설명해 놨거든. 그래서 그 해설 강의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가봅시다. 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다. 얘들아, 쌍성총관부가 설치된 건 원간섭기 고려시대였어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얘들아,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체결이 되었죠. 정답 될 수 없습니다. 홍경래의 난이 발발하였다. 홍경래의 난은 얘들아 조선시대 순조 때 일어났고요. 연도로 따지면 1811년이에요.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얘들아,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일어난 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아간파천의 시기 묻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 꼭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9번 가볼게. 자, 9번 볼게요. 밑주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있네. 방문 장소는 우정총국이고요. 사진 속 건물은 복원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해 있다. 우정총국은 근대 우편 업무를 위해 설치되었다. 그러나 김옥균 등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반대파 인사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를 계기로 우정총국은 폐쇄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급진개화파가 꿈꾸었던 새로운 사회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럼 얘들아, 급진개화파가 반대파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 이거 뭐야? 갑신정변이죠. 그럼 우리 갑신정변 정리를 안 해볼 수가 없겠네. 갑신정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은 1884년에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인데요. 이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천하? 그치. 3일 천하라고도 불리죠. 그럼 그 3일의 과정이 어땠냐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1일차에 이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정변을 일으키자마자 고종과 명성황후를 본인들이 방어하기 쉬운 경호궁으로 거처를 옮기죠. 고종과 명성황후의 거처를 본인들이 방어하기 쉬운 경호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경호궁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민씨 고관들을 불러서 전부 살해해 버리고요. 본인들만의 정부인 개화당 정부를 수립합니다. 개화당 정부를 수립함과 동시에 14개 조의 개혁 정강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들은 본인의 정변이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명성황후가
이 모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명성황후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냐면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이 청군이 개입해서 정변을 정리해 버리죠. 그래서 청군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정답 몇 번? 1번.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2번 가봅시다. 공인이 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얘들아, 공인이 성장하는 배경이 된 건 대동법이었죠. 대동법은 조선시대입니다. 2번 정답 될 수 없고, 수선사 결사가 제청되는 원인이 되었다. 얘들아, 수선사 결사는 고려시대 진울 스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 정답 될 수 없고요. 4번 50총선거가 실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얘들아, 50총선거와 관련된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요. 현대사의 내용입니다. 5번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설치된 건 5.16 군사정변의 결과였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얘들아, 갑신정변과 함께 나오는 게 이모군란이거든. 그래서 이모군란의 내용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가볼게. 자, 10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가상으로 만든 2만원권 화폐 도안에 가의 취지서와 기념비를 소재로 활용하였습니다. 가는 국민의 성금을 모아 일본에 진 국채를 갚고자 김광재, 서상돈 등의 제의로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얘들아, 일본에게 진 국채를 갚고자 김광재, 서상돈 등이 대구에서 시작한 운동이 바로 뭐야? 그치, 국채 보상 운동이죠. 자, 그럼 국채보상 운동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채보상 운동은 1907년에 전개되었고요.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 1,3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빚을 우리 스스로 한번 갚아보자 면서 서상돈, 김광재 등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대구에서 시작했어. 그래서 이들은 국채보상 기성회 같은 단체를 조직해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벌이는데, 당시 남성 같은 경우에는 금주 운동을 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가락지 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국채보상운동을 누가 지원해 주냐면 당시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언론기관에서 이 국채보상운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나 이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이 만든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국채보상운동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정답 몇 번? 4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얘들아,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이 자체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만든 기구란 말이야.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한 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서경천도를 주장한 건 고려시대 묘청이었죠. YH 무역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YH 무역사건의 계기가 된 거는 굳이 따지면 2차 석유파동이고요. 이건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문제와는 관련이 없죠. 5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 가봅시다. 자, 11번 가봅시다. 가 단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힌트 바로 봅시다. 안창호, 양기탁 등이 창립하였다. 공화정 수립을 지향한 비밀결사였다. 그리고 태극서관과 자기회사를 운영했다. 그럼 얘들아, 이 단체 뭐야? 그쵸, 신민회죠. 그럼 우리 신민회의 내용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신민회는 얘들아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했던 단체고요. 누가 만들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안창호 그리고 양기탁 등이 만들었습니다. 신민회의 형태는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활동 자체를 굉장히 많이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결사의 형태로 활동을 했고요.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일단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답게 우리나라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만들고요. 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회사들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태극서관이라는 출판사를 만들고 또 자기회사라고 해서 도자기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신민회는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게 중요해,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무장독립 투쟁을 지원하는데, 뭘 지원했다고? 무장독립 투쟁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냐?
당시 만주랑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 기지가 막 건설이 되고 있었어. 그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자금 지원을 하고요. 또 거기에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이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거든. 그리고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이 되죠. 그래서 신민회의 활동은 상당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신민회의 목표는 뭐였냐. 신민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공화정체의 국가를 건설하는 게 이들의 목표였는데, 문제는 당시 일본이 백오인 사건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백오인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 해산되게 되죠. 요게 신민회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정답 몇 번? 3번. 대성학교의 설립 목적을 조사한다. 이게 정답이 될 것이고, 1번. 도병마사의 기능을 찾아본다. 얘들아,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독자적인 회의기구죠. 제가회의의 구성원을 분석한다.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고요. 4번. 탕평정치의 추진 배경을 찾아본다. 탕평정치는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것이었고, 조사시찰단의 파견 이유를 알아본다. 얘들아, 조사시찰단은 1881년에 고종이 일본에 보낸 비밀사절단이에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2번 가볼게. 자, 12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린이 대운동의 말판은 잡지 어린이의 1930년 2월호 부록으로 제공된 놀이용 말판이다. 어린이는 가에 의해 1923년 3월 1일 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열로 인하여 3월 20일 발행되었다. 가는 어린이날을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는 등 일제강점기 소년운동에 앞장섰다. 얘들아, 일제강점기 소년운동에 앞장서고 어린이날을 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한 단체 뭐야? 천도교 소년회죠. 그러면 천도교 소년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정답 몇 번이야? 4번. 방정환 등이 주축으로 활동되었다. 왜? 천도교 소년회 만든 사람이 누구야? 방정환 선생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인조반정을 주도한 건 조선시대 서인들이죠.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백오인 사건 아까 배웠죠? 무슨 회? 신민회.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하였다. 얘들아,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죠. 5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게 의열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13번 바로 가볼게요. 자, 13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자료 봅시다. 한인애국당 결성을 주도한 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한인애국당 결성을 주도한 사람 누구야? 김구죠. 그래서 나는 김구입니다. 그럼 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별무반을 편성한 건 고려시대 윤관이었고요.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얘들아, 유경공원은 1886년에 만들어진 근대적 교육기관이고요. 설립한 사람은 뭐 고종이겠지. 3번.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시무 28조를 건의한 건 최승로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척화비를 건립한 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5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여기서 선생님은 좀 한인애국단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한인애국단 한번 정리를 해볼게.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만들었고요. 김구가 왜 만들었어? 그치, 당시 임시정부의 활동 자체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한인애국단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봉창이었어. 이 이봉창은 도쿄에서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투척했고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봉창의 의거를 두고 당시 중국 언론사에서 실패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불행히도 실패하였다라는 기사들을 대서특필하거든. 그래서 당시 일본이 이 기사들을 빌미 삼아서 중국의 상하이를 공격하는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요. 이 상하이 사변이 성공하게 되죠.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러면 이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를 했으니 일본은 기념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념식을 상하이에 있는 홍코우 공원에서 했고, 이 홍코우 공원 기념식에 폭탄을 던진 게 바로 누구? 윤봉길 의사죠. 그리고 이 윤봉길의 의거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윤봉길 의거를 보고 가장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중국 국민당의 당수 장제스였어. 장제스는 어떻게 수십만 명의 중국인이 해내지 못한 걸 한 명의 한국인이 해내냐라고 감탄을 하면서 뭘 약속하냐면, 당시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윤봉길의 의거로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얘들아, 6월달에 의열단이 나왔고요. 6월달에 의열단이 나왔고 지금 9월달에 한인애국단이 나왔는데, 그럼 수능에도 의거단체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의거단체들 꼭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번 가볼게. 자, 14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주제 가고요. 순종 장래일에 맞춰 일어났어. 천도교 계열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학생단체가 함께 계획했어. 계획이 발각되어 지도부가 검거되었지만 학생들이 예정대로 시위를 주도했어. 얘들아, 순종 장래일에 맞춰 일어난 운동이 바로 뭐였어? 60만세 운동이었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고종이 죽자 3.1운동이 일어났고요. 순종이 승하하자 천도교 계열의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학생단체가 만세운동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로 이루어진 지도부가 사전에 발각되어 검거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끝까지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이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1926년에 일어난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60만세 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비록 중간에 지도부가 검거되었지만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가 처음으로 연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60만세 운동은 큰 의의를 가지고요. 그 결과로서 1927년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지. 신간회는 당시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민족유일당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였어. 동시에 이들은 합법적으로 활동했지. 신간회의 활동은 여러 활동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건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거고, 1929년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것이고, 얘들아, 60만세 운동의 결과로 신간회가 결성되었고, 이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거, 이 흐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5번 가볼게. 자, 15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편지는 이 단체의 여운형이 1918년 1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의 특사에게 보낸 것이다. 여운형은 편지에게 억압 통치에 놓여있는 한국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한 이 단체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을 계기로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고, 또한 김규식이 독립을 요구하는 외교활동을 펼치도록 하였다. 그럼 얘들아, 이 단체는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이 설립했고, 또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독립의 의지를 알렸으며, 세 번째, 김규식의 외교활동을 지원했어. 이 단체가 뭐냐면 바로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야. 신한청년당. 근데 이 단체가,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가 그동안 수능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서 여러분이 아마 생소한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를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그럼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각 민족은 본인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당시 소련의 레닌은 식민지 운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레닌이 식민지 지원을 약속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교 독립론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부풀었었는데, 외교 독립론은 각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독립을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외교 독립론의 희망이 부푸는 상황 속에서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신한청년당이 김규식을 보내서 우리나라 독립의 의지를 알리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한청년당의 활동이고요. 1번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얘들아,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건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
협회. 2번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한 건 보안회고요. 4번 동학교조의 신흥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동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5번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으로 해산되었다. 이건 대한자강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16번 가볼게. 자, 16번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 이 사진은 금속료 공출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출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쌀에 대한 공출과 함께 무기 제조를 목적으로 온갖 놋그릇 쇠붙이를 수탈하였습니다. 얘들아,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공출제도를 실시하던 이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죠. 그럼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5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이고요. 균역법이 실시된 건 조선시대 영조죠. 독서산품과가 시행되었던 건 통일신라 원승왕 때고요. 제물포 조약이 체결된 거는 이모군란 때죠. 이모군란의 결과로서 체결이 되었고요. 제너럴 샤모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너럴 샤모노 사건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일어났어. 여기서 선생님은 좀 일제의 통치 방식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자, 일제는 1910년대 무단 통치를 실시합니다. 무단 통치는 총과 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치했던 시기고요. 그 통치 기관으로서 총독부가 존재했죠. 무단 통치 시기에 정치적으로 일제는 헌병경찰제와 태형령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를 약탈해 가고 또 회사령을 실시해서 우리 민족 자본의 성장을 막죠. 그러다 1919년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이 드디어 저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제는 1920년대에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문화통치는 얘들아 사실상 민족 분열 통치로서 이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의 친일파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했어. 그래서 문화통치의 목표는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해서 우리나라의 쌀을 약탈해 가죠. 그리고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7년에 중일전쟁,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미치광이가 된 일제는 그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려고 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를 위해 나설 리는 없으니 1930년대와 4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는 통치를 펼치죠. 해서 정치적으로는 창씨 개명과 여기 나와 있는 한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암송하게 하고요. 한국신민서사는 조선인은 천황의 국가에 신하된 백성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경제적으로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약탈해 가는데, 인적자원은 징용, 그 다음에 징병, 또 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같은 형태로, 그 다음에 물적자원은 공출제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일제의 통치 방식이고요. 일제의 통치 방식은 얘들아 수능에서 매년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 가볼게요. 자, 17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전단은 가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작한 것으로 북한군에게 살포되었다. 이 전단에는 헤아릴 수 없는 포탄이라는 문구 아래 국군과 유엔군의 총공격을 예고하고 북한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얘들아, 북한군과 국군, 유엔군이 대립한 이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죠. 그럼 우리 6.25 전쟁의 과정을 좀 먼저 한번 선생님이랑 배워볼게요. 6.25 전쟁은 1950년부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개가 되었고요.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이야기해보면 일단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이 되었죠.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요. 낙동강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7월 달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의 계획 아래에 9월 달에 무슨 상륙작전? 그렇지.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죠. 이 인천 상륙작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북한군은 오히려 압록강 부근까지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개입해? 그렇지. 중공군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다시 밀리게 되고요. 이 후퇴를 우리는 1사 후퇴라고 하는 거야. 1사 후퇴 이후에는 2년 동안 38선 부근에서 남북한군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게 되고 그러다가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맺어짐으로써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의 과정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북한군의 남침,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의 전개, 중공군의 개입, 그리고 1사 후퇴, 그리고 마지막 휴전협정까지 이 과정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정답 몇 번? 4번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얘들아, 홍범 14조가 반포된 건 갑오개혁이죠. 2번 한일의 정서가 체결되었다. 얘들아, 한일의 정서가 체결된 건 러일전쟁 도중입니다. 1904년에 체결이 되었고요. 전민병정 도감이 설치되었다. 전민병정 도감은 공민왕 때 설치가 되었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얘들아,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 건 1945년이에요. 1945년 해방 직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인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18번 가볼게요. 자, 1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자료 보니까 광주 18일 나왔네. 이거 뭐야? 5.18 민주화운동이죠. 그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신군부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의 사례를 조사한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수능에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정리해볼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4.19 혁명, 두 번째 문제에서 나온 5.18 민주화운동, 세 번째는 6월 민주항쟁,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 민주항쟁, 먼저 4.19 혁명부터 보면 4.19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 부정선거에 있었죠.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전개된 마산항쟁에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죠. 5.18 민주화운동 보면 11.6 사태 이후에 5월의 봄이라고 해서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당시 12.12 사태를 통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집권하게 되고요. 이 신군부 집권에 맞서서 5.18 민주화운동이 전개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얘들아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져요. 전두환 집권 말기 1987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민주화에 대한 열기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박종철 학생이 고문으로 인해 죽게 되는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가뜩이나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고요.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당시 정부 여당을 대표하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당시 국민들이 요구하던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게 되고 이 개헌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이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오거든. 그래서 반드시 내용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9번 가볼게. 자, 19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정부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베트남 파병 특수 등에 힘입어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태일 분신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베트남 파병이 결정되었으며 전태일 분신 사건이 일어난 이 정부는 박정희 정부죠. 그럼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거는 정답 3번이 되고요. 지계가 발급된 거는 대한제국 광무개혁 때입니다. 재헌헌법이 제정된 건 1948년이고요. 금융실명제가 전면 실시된 건 YS 정부 때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건 1908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얘들아, 각 정부의 경제정책을 묻는 문제가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다는 건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이승만 정부부터 보면 이승만 정부 때는 300산업이 발달을 하는데 300산업이 뭐냐, 당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설탕, 면제품, 밀가루를 지원을 해줘. 이게 다 색깔이 희잖아. 그래서 300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해서 이승만 정부 때는 300산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박정희 정부로 가보면 박정희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 살리는 걸 가장 큰 목표로 두었어. 근데 경제를 살리려면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과 한일 협정을 체결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듯이 베트남 파병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 광부랑 간호사를 파견을 하죠.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종잣돈을 마련했고, 이 세 가지로 마련한 종잣돈을 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1, 2차 때는 경공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요. 3, 4차 때는 중화학공업으로 산업을 전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해서 농촌의 근대화를 추진하죠. 이게 박정희 정부 때고요. 전두환 정부로 가보면 전두환 정부 때는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이렇게 세 가지가 낮아서 경제적 호황을 맞이합니다. 이걸 3조 호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를 지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로 가보면 일단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금융실명제야.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금융실명제가 이때 전격으로 실시되고요. 또 김영삼 정부 때 우리나라는 WTO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 반열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자마자 IMF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한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정부의 경제 정책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아마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 마지막 20번 문제 가봅시다. 자, 20번 밑줄 친 합의서를 채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서명된 합의서는 남과 북이 오랜 단절과 대립을 청산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땅의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 가기 위해 필요한 조처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중약 석 달 전 남북한 UN 동시 가입과 이에 이은 이번 합의서에 서명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민족 통일을 향한 여정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얘들아,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이어서 채택된 이 합의서는 남북 기본 합의서이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1991년에 채택이 되었죠. 그럼 연표로 가봅시다. 8.15 광복은 1945년에 이루어졌고요. 4.19 혁명은 1960년,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12.6 사태는 1979년, 6.29 민주화 선언은 1987년,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번에는 통일정책이 또 문제에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통일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 4.7.4 남북 공동성명이죠. 7.4 남북 공동성명.
성명이죠. 7사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서로 합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채택이 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리고 우리 서로 불가침하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서로 교류하는데 우리의 교류는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아니라 통일을 앞둔 잠정적 특수관계에 있어서의 교류이다 라는 걸 규정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최초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고요. 여기서 채택된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남한의 통일 방식과 북한의 통일 방식에 있어서 서로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했고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또 개성공단 설치, 또 경의선 복구 등을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승한 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14남북 공동선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정책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는데 9월 달엔 통일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수능에서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통일 정책은 매년 수능에 꼭 한 문제씩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